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공대 이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료공학 관련된 재료공학 분야에서도 특히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 재료 이미지의 딥러닝을 활용하여서 어떻게 이미지를 리스토레이션, 복원을 하는지, 좀 손상된 아니면 블러한 이미지를 어떻게 리스토레이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재료마다 특정하게 저희가 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재료에서 특정 상, 특정 그 그레인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레코그니션을 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전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재료공학에 관해서 재료공학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접목되는지에 관한 Materials Informatics에 한정지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Material Science Engineering에 이제 당연히 거기에도 어떤 물리적인 법칙들이 있고 재료적인 공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인공지능 결국은 이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하는 측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좀 더 도입을 하기 위해서 좀 제너럴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PSPP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것은 뭐 전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이것은 Process, Structure, Property, Performance의 첫 어, 그 알파벳을 따온 것인데, 뭐냐면 재료를 이제 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 공정이 있어야겠죠. 그 공정에 의해서 뭐 열 처리를 한다든지, 압력은 어떻게 돼야 된다든지, 온도는 어떻게, 뭐 그런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재료들이 어떤 결과물적으로 어떤 그 재료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뭐 특히 뭐 금속이라고 이라고 하면 그 구조들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조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결국은 재료의 물성인 거죠. property, material property도 될 수 있고 mechanical property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property들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능을 내느냐, 퍼포먼스의 관점에서 봐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이, 그 어떤 퍼포먼스의 조건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만족하기 위한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인장 강도라든지, 그것을 이제 프로퍼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프로퍼티를 내기 위해서 좀 더 근원적으로는 그 재료의 어떤 스트럭처 구조가 될 것이고, 그러한 원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어떤 공정 조건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SPP라는 것은 그러면 이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 관련성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관계성 우리가 좀 더 잘 규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재료공학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것을 이제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관계들을 좀 더 유연하게 살펴보자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PSPP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forward가 있고 뭐 inverse 또는 reverse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향으로 보면 forward가 되는 거겠죠. PSPP 관점에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모델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기반으로 스트럭처를 프리딕션 하는 것이고,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프로퍼티를 프리딕션 하는 것이고, 프로퍼티를 기반으로 퍼포먼스를 프리딕션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료공학에서 배우는 모든 그 지식들이 결국은 forward prediction 하기 위한 것이고, 재료 관련된 뭐 뉴메리컬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결국은 다 forward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 방향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인버스 또는 리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은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옵티마이제이션 또는 디자인, 디스커버리,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저희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퍼티가 되죠. 이제 이 방향이니까 필요한 프로퍼티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스트럭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스트럭처 또는 뭐 프로퍼티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공정 조건들이 최적화되고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디스커버리 하느냐는 것은 역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포워드 리버스가 다양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서로 다른 관점과 방향성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큰 그림에서 저는 이 부분 스트럭처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스트럭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큰 그림에서는 프로세스와 프로퍼티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링킹이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프로퍼티라는 또 우리가 원하는 그, 그 특성들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스트럭처를 잘 이해해야 되고 스트럭처를 디자인해야 되고,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한 피처들을 퀀터테티브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조의 스트럭처의 어떤 중심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이제 지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재료 인공지능에 관련된 연구들에서 좀 살펴볼 건데, 재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라든지 구글에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된 연구들이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저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뭐 뉴스라든지 기사들을 보면 뭐 데이터 인공지능을 접목해 신소재 개발 기간을 단축하였다, 뭐 이런 뭐 키워드들, 그래서 뭐 실험과 이론에 의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소재 개발을 단축하고, 또는 뭐 수만 개의 물질 특성을 학습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소재를 뭐 네 가지 합성하였다라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초합성성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키워드들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뭐 제가 그냥 저도 이 발표자를 만들기 위해서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온 거고,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PSPP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다 리버스 문제인 거죠. 결국 이 방향으로 우리가 해서 재료에 응용된 인공지능을 재료 분야에 활용한 큰 그림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뭐 이러한 큰 줄기가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그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문제가 아니라 재료 미색 구조 이미지에 한정지어서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시게 될 것이, 뭐 이제 이론 수업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으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인공지능에 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뭐 인공지능이 뭐 여러 가지 뭐 ANN, CNN, RNN 뭐 이런 뭐 강화학습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시각적인 측면, 또 영상이라든지 이미지 분야에 뭐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넷이라는 것이 고안되고, 그래서 뭐 인간만큼의 성능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인공지능, 특히 그 중에서도 CN이라는 것이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았을 때 아주 좋은 훌륭한 성능을 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일반적인 이미지는 뭐 이런 이미지겠죠. 제가 하나를 예시로 가지고 온 거고, 역시 재료 쪽에서도 재료의 미세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뭐 현미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현미경이라든지 뭐가 됐든지 재료에 대한 재료를 찍은 이미지겠죠. 뭐, 뭐 이런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 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동일한 뭐 알고리즘을 쓴다든지 유사한 기법을 써서 우리가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가지고 관심 있게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는 것이 뭐 어떤 사항이냐면, 처음엔 당연히 이미지에 좋은 CNN 계열의 어떤 그 딥러닝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을 재료를 그냥 재료 이미지를 단순하게 그냥 일반 이미지처럼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초창기에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가지고 보셔야 될 것이, 재료 이미지라는 아주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 특수성을 그, 그 재료공학적인 지식을 적용한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에서의 그 스페셜한 부분들을 어떻게 더 그 강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머티리얼 이미지에서 인포메틱스에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요 슬라이드가 어떻게 보면 그 전체 이번 그 세미나의 그것을 서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큰 그림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재료 이미지, 뭐 마이크로스코픽한 마이크로스트럭처한 이미지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발표에서는 뭐 그 전자현미 그 해서 뭐
샘 이미지라든지 또는 EBSD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뒷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두 가지 타입의 재료 관련된 이미지에서 장비를 사용해서 찍은 재료 이미지를 가지고 한정을 짓고 어떠한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뭐 비숙련자라든지 아니면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재료 이미지가 이렇게 포커스가 나가거나 블러하거나 이렇게 잘못 찍힐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잘못 찍힐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미지를 어떻게 리컨스트럭션하고 리스토레이션을 하는지 복원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 첫 번째 타픽이 될 것이고 이것을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법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 만약 복원이 되었다면 아니면 뭐 복원이 되었다면 아니면 이미지가 잘 찍혔다고 하죠. 그러면 이것은 이미지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지금 뭔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어떻게 인식하고 레커그니션을 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재료 전문가 분들이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매뉴얼리 레이버 인텐시브하게 이런 레커그니션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이런 그 전문가들이 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잘 학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매뉴얼하는 것을 최소화하든지 더 나아가서 자동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 그래서 오토매틱 레커그니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정인 것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프로퍼티라든지 퍼포먼스를 결국은 예측을 하는 거겠죠. 그 머티리얼 재료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메탈 쪽으로 한정을 지으면 이런 그레인이 있습니다. 그레인 바운드리를 저희가 그래서 그레인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 이건 결국은 통계적인 거니까 뭐 그레인 사이즈에 대한 어떤 그 통계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통계적인 그리고 퀀터테이티브하게 뭔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뭐 스틸로 하면 뭐 베이나잇이라든지 이렇게 페이즈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각각의 상들을 분리해내고 그 상의 분율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서 스틸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재료의 전체적인 통계적인 물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동으로 페이즈를 분리해낼 수 있다면 분리해내고 그 레이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그 프로퍼티를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로 제가 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고 각각 스텝마다 그냥 일반적인 뭐 예를 들면 뭐 CNN을 적용했을 때 플러스 우리가 어떻게 더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들이 되었고 그러한 고민들이 네트워크에 어떻게 반영되어서 성능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크게 보면 네 가지 토픽이 있는데 결국은 그 샘 이미지에 대한 리포커싱 그러니까 포커스가 맞지 않았을 때 어떻게 다시 포커스를 맞게 하는지 뭐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되었던지 블러하다든지 이러한 이미지들을 그리고 두 번째는 EBSD 역시나 마찬가지 어떤 특정 타입의 재료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졸루션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이쪽 딥러닝 커뮤니티에서는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레인 바운더리, 그레인 사이즈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레인 바운더리를 어떻게 좀 더 인핸스먼트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언수퍼바이즈 러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도학습적으로는 그레인 바운더리를 우리가 세그멘테이션하고 인핸스먼트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프랙티컬리 봤을 때는 전문가의 어노테이션과 주석을 하는 것은 너무나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비지도학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픽인데 마이크로 그 스트럭처에서 페이즈에 관한 것들 결국은 이제 상에 대한 분류인데 이거 세그멘테이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학습적으로 하는 연구들은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임프랙티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픽셀 와이즈로 그 픽셀이
어떤 각각의 그것이 어떠한 페이즈에 속하는지를 저희가 라벨링을 해주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그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unsupervised learning도 좋고 또는 supervised인데 weakly 아주 약한 지도학습을 통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좀 다가가서 제가 좀 접근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수업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뭐 인공지능 또는 뭐 그 딥러닝 네트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재료 이미지에 인공지능이 적용된 사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전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인공신경망 아티피셜 뉴럴에서 뭐 ANN 또는 뭐 이것을 뭐 딥 DNN이라고 하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뭐 제가 그림을 가지고 온 건데 이것은 주로 인풋의 형태가 칼럼 벡터의 형태로 이제 들어가고 아웃풋도 그런 것이고 이것이 뭐 일반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ANN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뭐 RNN이라고 해서 Recurrent Neural Net은 뭐 이렇게 생긴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어떤 시계열적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가장 잘 핸들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다루게 될 이미지적인 인풋이 들어왔을 때는 컨볼루션을 한 합성곱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인베디딩 되어 있는 CNN 계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N은 하지만 이런 이미지가 나왔을 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오브젝트의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제가 다룰 모든 내용들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싶은 건데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딥러닝 네트워크는 FCN이라고 해서 Fully Convolutional Neural-Ne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컨볼루션을 통해서 다운샘플링을 하고 엄밀하게는 여기는 이제 또 다른 그 어떤 컨볼루션의 어떤 리버스 개념의 트랜스 한 리버스 개념의 결국은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써서 업샘플링을 함으로써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미지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형태의 그래서 이름에 보면 전부 다 모든 네트워크가 그 덴스넷이라든지 덴스하든 그냥 풀리 커넥티드 된 것이 아니라 그 컨볼루셔널 계열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모든 네 가지의 사례가 전부 FCN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픽으로는 이제 SEM 이미지를 리포커싱하는 그러니까 블러하거나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이미지가 잘못 찍혔을 때 그것을 다시 찍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복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샘 이미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그 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것은 여러분 그냥 백그라운드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것 샘 이미지에 대한 작동 원리라는 이런 것은 뭐 전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재료의 어떤 모폴로지컬한 이미지를 하이 레졸루션과 매그니피케이션을 찍기 위한 장비가 이제 샘인 거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셈을 찍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하는 다양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납이 있는 것인데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만약 뭐 이런 어저스먼트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제 뭐 디포커스된 이미지가 찍힐 수 있겠죠. 저희가 원치 않았던 그런 디포커스된 이미지를 가지고는 후속 작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그 분석들이 잘못되겠죠. 그래서 이런 디포커스 이미지를 어떻게 인공지능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뭐 다양한 형태의 재료의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리포커싱하는 그런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뭐냐 하면 요 그림이 이제 크게 이제 그래피컬하게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 건데 이런 디포커스된 이미지가 들어오겠죠. 어떤 이런 그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공지능 모델이 있다고 하였을 때 그러면
결국 이렇게 깨끗하게 리포커스가 되어지는 것으로 리컨스트럭션하고 복원시키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데이터 기반으로. 예,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포멀하게 이야기를 하면 딥러닝 기반으로 결국 우리가 리포커싱을 하고 싶은 건데 디포커스된 SEM 이미지를 인포커스된 SEM 이미지로 트랜스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이제 간략하게 그린 건데 도식적으로 결국은 보시면 이제 FCN 계열을 쓰겠다는 것을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뭐 2차원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 좀 더 엄밀하게는 3차원적으로 제가 이 네트워크를 썼다는 것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블러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 이제 결국은 컨볼루션 계열의 FCN을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뭐 이렇게 연결하고 뭐 이런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게 기본적으로는 이런 네트워크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이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이제 접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세 가지 리서치 퀘스천을 한번 던져 볼 텐데, 뭐냐 하면 결국 이제 인포커스된 이미지도 저희가 이건 데이터 기반이니까 인포커스된 이미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있어야 되고, 디포커스된 또는 아웃 오브 포커스된 이미지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험은 어떻게 하냐 하면 같은 재료를 인포커스로 찍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컨트롤 납을 이제 돌림으로써 아웃 오브 포커스 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한 데이터, 페어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붉은색으로 non-blind, blind라는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정도를 알고 있다면, 또는 동일한 디포커스 레벨이라면 이것은 이게 뭐냐 하면 인포커스가 있을 테고 디포커스가 있을 텐데, 레벨이 블러한 또는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도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하나로 픽스를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또는 우리가 디포커스 된 정도를 알고 있다고 하면, 사전에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non blind 세팅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테고, 하지만 이거는 상당히 비현실적이죠. 우리가 아웃 오브 포커스 된 거지 그 포커스 된 정도를 사전에 아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한 단계씩 이렇게 더 좀 더 프랙티컬하게 넘어갈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좀 더 챌린지하게 블러된 건 알겠고 아웃 오브 포커스 된 건 알겠는데 정도도 모르는, 디그리도 모르는 거죠. 당연히 그것을 우리는 블라인드 세팅이라고 했습니다. 아웃 오브 포커스 된 디그리를, 정도를 모를 때 겠죠. 그리고 세 번째, 더 나아가서 디스크리미티브 하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같은 이미지를 찍어도 아웃 오브 포커스 된 디그리가 유니폼하지 않겠죠. 않을 수 있겠죠. 재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기울어져서 놓여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 포커스 레벨이 같은 재료의 한 이미지 상에서도 정도가 이렇게 다르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이미지에 포커스가 맞는 이미지도 있을 테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가 이제 포커스가 맞는 레벨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디포커스가 되겠죠. 이런 것을 셀렉티브하게 자동으로 아웃 오브 포커스 된 부분은 포커스를 맞추고 인포커스 된 것은 그대로 두는 이러한 역할들이 한 이미지 내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것을 이제 디스크리미너티브하게 어떻게 리포커싱을 할 것이냐, 그리고 당연히 블라인드한 세팅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하나씩 좀 더 프랙티컬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관점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변형을 시키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non-blind 세팅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이제 그냥 싱글 스케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싱글 스케일에
CNN 계열이겠죠. FCN인데 결국은 블러한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웃 오브 포커스에 인 포커스 이미지를 페어로 놓고 FCN 계열의 네트워크로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을.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뭐 색깔별로 컨볼루션을 하고 렐루를 쓰고 뭐 리지주얼 블락을 쓰고 업샘플, 뭐 여기는 지금 아직 업샘플링은 없지만 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해서 성공적으로 싱글 스케일에서 리포커싱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어, 싱글 스케일의 뭐 CNN 또는 FCN 계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재료의 이미지가 얼마나 블러한 이미지가 리포커스가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이미지가 있고 인 포커스 된 거는 저희가 이제 인 포커스 된 찍었으니까 정답이라고,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전체 이미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확대된 이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레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블러한 정도 또는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방향으로 보는 것처럼 레벨이 올라갈수록 블러한 정도가 더 심해지죠. 그래서 뭐 정량적이라기보단 정성적으로 더 디그리가 더 심해지는 한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이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여기를 해서 이제 non-blind 세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레벨 1에 대한 이 이미지,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이미지와 인 포커스 된 이미지, 이제 우리가 레벨을 non blind 세팅이니까 레벨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학습된 요 같은 레벨에 있는 데이터 셋들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고 그 모델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가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여기는 SR이라는 것은 저희가 막 싱글 리포커스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한 것이 네트워크인 거고, 요 위너와 RL이라는 것은 리차드슨 루시라고 해서 아주 트레디셔널하게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에서 디블러링을 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를 했더니 뭐 요런 정도, 요 그림으로 여러분들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복원이 되는구나, 괜찮게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레벨 2 다른 정도를 가지고 모델을 해서 또 다른 학습을 해서 또 다른 네트워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 결과가 이것인 거고, 여기는 이렇게 학습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보면 각각이 잘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이 높아질수록 블러한 정도가 심할수록 트레디셔널한 기법들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포커스 레벨을 알고 있으면 굳이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블라인드 세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이건 이제 요 레벨 1에 있는 요 모델을 가지고 하니까 복원이 잘 됐죠. 근데 요 모델을 가지고 레벨 2에 있는 것을 하니 성능이 보시는 것처럼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뭐냐면 레벨 1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했고 학습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를 테스트해 당연히 잘 되죠. 근데 여기는 포커스 레벨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데이터 셋인 거죠. 그래서 블라인드 세팅인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성능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아웃 오브 포커스된 정도를 사전에 알고 있다면 그 레벨에 대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모델을 빌드업을 하면 되지만 그건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이 모델에 대해서 싱글 스케일의 모델은 사용하기가 힘들 것 같고 이것을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개선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네트워크에 반영이 되는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멀티 스케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멀티 스케일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시면, 일단은 멀티 스케일에 저희가 이제 모든 스케일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냥 러프하게
그 3단계 정도로 나눴다고 치죠. 뭐 이것은 뭐 2단계가 되어도 좋고 4단계가 되어도 좋은데 한 3단계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네트워크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여기만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여기만 보면 같은 레벨에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크게는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스케일의 그 세 개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학습을 했고 이렇게 했으면 서로가 인디펜던트 한 건데 일단 그림을 보면 이렇게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벨 간에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관심 있는 것이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다운샘플링을 해서 줄일 수가 있겠죠. 더 다운샘플링해서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징을 줄인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미지가 작은 거죠. 이미지가 좀 더 큰 거고 이건 예를 들어서 원래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을 하고 여기에서의 정보를 넘겨서 여기에 들어가고 또 학습을 하고 정보가 넘어가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CNN 계열 또는 FCN 계열에서 컨볼루션이라는 필터가 그 커널인 거죠. 마스크고 그것이 이제 그 커널의 사이즈가 있는데 그 뭐 컨볼루션을 하고 풀링을 하고 또 컨볼루션하고 풀링을 이런 그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연속적으로 할 텐데 결국은 뭐냐 하면 그 하나의 커널이 보는 리셉티브 필드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미지가 있고 커널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있는 컨볼루션을 통해서 그 다음 레이어에 하나의 픽셀로 정보가 압축이 돼서 전달이 되는 거죠. 이러한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연속적으로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결국은 다운스트림에서의 하나의 픽셀이 업스트림에서의 어느 정도의 영역을 커버하느냐가 이제 결국은 receptive field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상대적인 거니까 이미지 사이즈가 다운샘플링이 되면 상대적으로 receptive field는 커지겠죠. 커지게 됩니다. 여기는 뭐 도식적으로 보면 요만큼을 본다면 좀 더 많이 볼 테고 더 많이 볼 테고 결국은 우리가 그 커널이 보는 스케일을 이렇게 다르게 함으로써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아웃 오브 포커스 된 또는 블러한 정도가 크거나 작거나 하면서 우리가 리셉티브 필드 사이즈를 다르게 하니까 멀티 스케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의 이미지가 여기 이 정도의 레벨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 정도의 레벨에 해당하는 것이 모르지만 결국은 그 정보들이 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 커넥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다운샘플링하고 다운샘플링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그 아웃 오브 포커스 된 레벨을 몰라도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설명을 좀 다르게 뭐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보면 콜스 한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커지는 거고 여기는 작게 보는 거고 더 작게 보는 거고 이러한 스케일을 다르게 함으로써 같은 서로 다른 레벨의 그 정보가 근데 전달이 되겠죠. 이러한 멀티 스케일 스킴을 씀으로써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서로 다른 리셉티브 필드의 패턴을 익스트랙션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에서는 그 out of focus 된 디그리의 정도가 다른 패턴들을 익스트랙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은 블라인드 세팅에서도 어느 정도의 디포커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결국 우리가 이렇게 멀티 스케일의 레이어를 적층을 하고 적층된 레이어들 간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고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좀 더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non-blind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블라인드 세팅입니다. 그리고 레벨 1, 2, 3가 있죠.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죠. out of focus 된 정도가 지금 보면
갈수록 더 블러한 정도가 심해지는 거죠. 이게 인풋이고 정답지는 다 포커스가 잘 맞춰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티 스케일을 리포커싱을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해서 그냥 정성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잘 리컨스트럭션이 그 디그리에 상관없이 블라인드 세팅에서도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퀀터티브하게 정량적으로 뭔가를 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뭐 이미지에 특히 관련되어서는 뭐 PSNR이라든지 뭐 SIM이라든지 이러한 그 픽셀 와이즈로 해서 그 차이를 할 수 있는 어떤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성능도 비교를 해서 멀티 스케일이 블라인드 세팅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인사이트, 직관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량적으로라기보다는 정성적으로 이것을, 그리고 네트워크의 기능을 좀 이해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가 질문을 했던 것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멀티 스케일인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모티베이션 알겠고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에서 그 한계를 극복했는지까지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넌 유니포머티가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동일한 이미지에서, 동일한 재료 이미지에서, 예를 들면 여기는 인 포커스가 있어, 여기는 아웃 오브 포커스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이미지에서는 동일한 스케일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가, 그 셀렉티브하게 서로 다른 하나의 이미지에서도 아웃 오브 포커스 된 디그리가 다를 수 있죠, 충분히.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하다가,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 네트워크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요 아이디어가 상당히 재미있는 건데, 네트워크는 그대로 이 네트워크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요런 그 non uniformity, 그 out of focus 된 디그리의 정도가 non uniformity 할 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기법을 썼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요 그림을 보시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답지는 인 포커스 된 거고 아웃 오브 포커스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랜덤하게 뭐 아무렇게나 크라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를 이렇게 크라핑을 합니다. 하고 같은 영역의 크라핑을 하고 인포커스 된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다 덮어 쓰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겠죠. 학습을 함에 있어서 인풋의 이미지가 여기는 블러하고 여기는 인포커스, 여기는 아웃 오브 포커스하고 여기는 인포커스 된 거죠. 우리가 패치를 만든 겁니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그러면 그리고 이걸 보여주고 이게 정답지니까 인공지능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을 할 때 이제는 한 이미지에 동일한 디그리로 복원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셀렉티브하게,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하게 얘가 뭔가 복원을 해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그 생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컷앤페이스를 통해서 패치에 인포커스 된 부분을 이제 랜덤하게 하는 거죠. 할 때마다. 그래서 동일한 영역에다가 붙여 넣으면 나머지는 아웃 오브 포커스인데 특정 부분이 인포커스니까 동일한 그 레이쇼를 적용하면 안 되겠구나는 것을 이 네트워크가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동일하게 유니폼하게 같은 레벨의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의 구조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학습을 하는 데이터셋을 건드린 거예요. 데이터셋을 어떻게 건드리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non 유니폼한 데이터를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이것도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을 이러한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패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컷앤 페이스를 통해서 그 데이터 내에
아웃 오브 포커스 된 부분도 있고 인포커스가 있는 부분도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에서 잘 학습이 된다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은 복원을 해야겠구나라고 학습을 하겠죠. 무수히 많은 서로 다른 사이즈와 위치의 패치를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셀렉티브하게 리컨스트럭션을 또 리포커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자, 결과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그림이 실제는 지금 이게 이제 10편 재료 10편을 가로 이렇게 긴 건데 저희가 이제 그림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당히 의도적으로 긴 10편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10편의 그 디포커스된 레벨을 non 유니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이쪽 부분은 인 포커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웃 오브 포커스 되어 있는 예제입니다. 아웃 오브 포커스 되어 있는 그리고 멀티스케일의 그 리포커스 네트워크 둘 다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같은 건데 여기는 그전과 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쪽 부분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잘라서 보면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면 레프트 엔드니까 여기겠죠. 원래 데이터가 인포커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죠. 그리고 이쪽 부분의 오른쪽이니까 아웃 오브 포커스 되어서 흐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법으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여기도 복원을 하고 여기도 복원을 할 거예요. 아마 같은 레벨로. 그래서 보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잘 리포커싱이 된 것 같고 여기는 보면 더 강하게 해버렸죠. 더 샤프닝하게 해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냐면 이 이미지에다가 이 이미지를 빼서 리지주얼 인텐시티 맵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 네트워크가 변형을 시켰는지에 대한 것을 보면 여전히 여기도 많이 시키고 이제 색깔이 이제 그 여기도 많이 변형을 시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포커스는 원래 잘 찍힌 이미지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거기도 더 리포커싱을 시키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 이쪽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레프트 사이드인데 인포커스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복원되었습니다. 보면 오른쪽에 아웃 오브 포커스 된 것은 인포커스로 만들었죠. 인포커스 된 원래 인포커스는 지금 여기를 비교해 보시면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지주얼을 체크를 하면 여기는 깨끗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원래 이미지가 인포커스 되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은 거죠. 그 잔차를 뺀 거니까. 그리고 오른쪽은 아웃 오브 포커스 되어 있으니까 복원을 했으니까 보면 뭔가 이런 많은 표시가 있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면 같은 이미지 내에서도 포커스된 레벨이 다르면 디스크리미너티브하게 셀렉티브하게 이것이 그 복원을 리포커싱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NN이라든지 FCN을 그냥 재료 이미지에 적용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적용을 했죠. 그리고 맞더니 뭐 블라인드 세팅이라든지 non 블라인드 세팅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돼서 멀티 스케일에 적층이 되는 네트워크 고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플러스로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미지 상에서도 포커스의 레벨이 다를 수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디스크리미너티브하게 얘가 스스로 알아서 그 인포커스 된 부분과 아웃 오브 포커스 된 부분을 스스로 디텍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을 리포커싱을 시킬지 이러한 것들은 네트워크가 아니라 뭐 이 경우에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적절히 스마트하게 잘 씀으로써 극복하였다. 이러한 플로우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와 그 저희 연구소의 나주원 박사과정 학생과 그 재료연구원의 김세종 박사님과 함께 협업을 한 과정이고 뭐 제목에서 보면 사람의 개입이 없죠.
그리고 스스로 미세 구조를 이미지의 그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것을 좀 도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서 재료에 대한 이런 그 아웃 오브 포커스 된 것을 리포커싱을 한다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갈 텐데요. 또 비슷한 Material Microstructure 이미지입니다. 이번에는 그 리포커싱이 아니라 레졸루션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토픽에서는 이제 재료 이미지를 이제 EBSD라고 해서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이라는 이미지 EBSD 이미지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EBSD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장치는 이렇게 생겼고 결국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셈인데 이제 디프렉션을 이용하는 기법이고 그래서 주로 재료에서 크리스탈릭한 어떤 머티리얼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재료에 대한 표면을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EBSD를 통해서 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그 크리스탈로픽 캐릭터리스틱과 결정 구조 거죠. 그래서 결정이라는 것은 뭐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수 있고 페이즈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정보들 그럼으로써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텍스처가 어떻게 된다든지 재료의 그레인 사이즈라든지 바운더리의 캐릭터리스틱이 어떻게 되는 캐릭터라이제이션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페이즈 프랙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저희가 부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셈 베이스이기 때문에 일렉트론이 날아가고 그것이 이제 그 디프렉션이 되는 것을 EBSD 카메라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 측정된 결과가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 이제 뭐 그 사진이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빔이 와서 이렇게 하나의 픽셀들을 이렇게 픽셀 와이즈로 측정 메저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과 페이즈를 두 가지의 정보를 EBSD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떤 특정 위치에서 전자빔을 써서 디프렉션 되는 거니까 측정을 하고 또 옆으로 이동시켜서 측정을 하고 결국은 이런 그 결국 우리가 보면은 어, 어떤 그리드에 측정이 되는 거죠. 그 측정된 값을 뭐 행렬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픽셀의 값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지는 아니고 그 픽셀에 해당하는 것만큼 EBSD라는 측정 장치를 통해서 측정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스캐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졸루션을 높인다는 것은 스캐닝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레졸루션에 한계가 있는 거겠죠. 기술적인 하드웨어적인 기술에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졸루션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일단 모티베이션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또는 인공지능 또는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어, 이제 레졸루션을 높이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EBSD라는 어떤 장치의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우리가 개선함으로써 레졸루션을 높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레졸루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이 여기에 모티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딥러닝 관점에서 이미지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레졸루션을 높이는 거니까 슈퍼 레졸루션 기법인 거고 우리는 저해상도의 로 레졸루션의 픽셀의 개수가 작은 이미지 그러니까 작은 이미지에서 큰 이미지로 슈퍼 레졸루션을 하는 거죠. 그 이미지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래서 이미지 컴퓨터 비전 쪽에서 잘 많이 연구된 슈퍼 레졸루션 기법을 EBSD 이미지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뭐냐하면 결국 그 일렉트로 빔을 쏴서 스캐닝을 하는데 그 스캐닝을 하는 그 횟수 그 레졸루션 또는 그
그 시간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많은 것을 세이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도식적으로 그렸는데 뭐 CNN이라든지 또는 FCN 계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슈퍼 레졸루션을 하는 것이고, 이 네트워크 자체는 저희가 뭐 새로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그냥 티피컬하게 컴퓨터 비전에서 슈퍼 레졸루션을 쓰는 FCN 계열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을 한 겁니다. 한 거지만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EBSD 이미지의 슈퍼 레졸루션 함으로써 픽셀의 측정의 수를 적게 함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많이 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재료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 사용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작은 이미지에서 큰 이미지로 가야 되니까 FCN 계열인데 업샘플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업샘플링이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픽셀에 대한 위치 정보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스킵 커넥션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 하이 레벨에서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 레졸루션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가 있고, 그것을 4배, 8배, 16배 다운 샘플링 된 거를 인풋에다 넣고, 원래 우리가 하이 레졸루션 측정된 것을 아웃풋으로 넣고 이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냐면, 지금 보시면 로우 레졸루션의 이미지니까 픽셀, 지금 이 두 개가 사이즈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픽셀의 크기가 훨씬 더 큰 거죠, 여기는. 그리고 이것이 하이 레졸루션인 것이고, 잘 모델이 학습이 되었다면 이 로우 레졸루션을 가지고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를 봐야겠죠. 이 두 개를 보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얼추 비슷한 거고, 여기서 왔다고 생각을 하면 좀 놀라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엄밀하게는 제가 사실은 그 픽셀의 사이즈는 같은 거니까 이렇게 작은 이미지에서 큰 이미지로 제너레이팅이 된 거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학습에 사용되었던 하이 레졸루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 레졸루션을 EBSD 이미지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4배 줄인, 8배 줄인, 16배 줄인 인풋인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한 그 딥러닝 기법의 결과물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라운드 추스니까 정답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기존에 있던 뭐 바이니라든지 바이큐빅이라든지 니얼리스트 기법의 그냥 트레디셔널 기법과 제가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뭐 정량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인덱스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 정성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정답인데 저희가 이 정도로 복원을 하게 슈퍼 레졸루션을 한 거죠. 근데 여기는 보면 분명히 지금 좀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8배로 픽셀을 줄인 거예요. 다운 샘플링을 한 겁니다. 그럼 많이 지금, 근데 어느 정도 복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배를 하면 이러한 이미지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면 그라운드 트루스랑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한정 저희가 다운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아주 그 중요한 정보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8배를 줄일 수 있을지 16배 줄일 수 있을지는 그 케이스마다 좀 경우가 다르다고 볼 수는 있겠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딥러닝 기반으로 그 슈퍼 레졸루션을 하였을 때 트레디셔널한 기법보다는 성능이 월등히 우수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것이고, 페이즈도 역시나 마찬가지, 뭐 EBSD를 측정을 하면 그 오리엔테이션과 페이즈라는 두 가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게 뭐 성능에 대한 것들은 뭐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토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컴퓨터 비전에서 소위 말하는 슈퍼 레졸루션 기법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점에서의 노벨티는 전혀 없고, 단순히 우리가 재료 이미지에 EBSD 이미지에 이것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리뷰션이 없는데, 재료를 하는 관점에서 이것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재료의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기법을 씀으로써 재료 연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백그라운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스트럭처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안다면 프로퍼티를, 머티리얼 프로퍼티라든지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설득을 해야겠죠.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냐면 재료에다가 인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그 내부적으로 구조가 변할 테니까 스트레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료에서 스트레스 스트레인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그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하이 레졸루션이 있을 테고 로우 레졸루션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로컬한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보았더니 이런 분포를 히스토그램을 가졌다고 가정을 하죠. 측정을 했을 때. 그러면 로우 레졸루션을 원래 거에 그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저희가 제안한 슈퍼 레졸루션 기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가장 단순하게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를 했다고 치죠. 그냥 트래디셔널한 방법 중에 하나를 그냥 대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된 걸 가지고 그 로컬한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도 있고, 이 기법을 써서 스트레스 분포를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보는 것처럼 이것은 유사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 레졸루션, 그럼 지금 뭐냐 하면 레졸루션을 낮게 가져가고, 그러면 이제 연산량이 줄어들겠죠. 계산량이 줄어들겠죠. 측정량이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슈퍼 레졸루션 기법을, 우리가 이미지에서 많이 쓰는 기법을 이 EBSD 이미지에 활용함으로써 유사한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을 예측할 수 있다가 되는 거겠죠. 플러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재료에서 뭐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라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뭐 당기면서 그 스트레스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 아주 중요한 재료의 그 어떤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표현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인데, 보시는 것처럼 로우 레졸루션을 하면 지금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하이 레졸루션이고 로우 레졸루션에다가 슈퍼 레졸루션 측정한 것을 보면 두 개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 기법을 썼다는 것이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법들이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는 아주 커먼한 기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기법들이 이쪽 도메인,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재료 도메인인데, 분명히 여기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설득력이 있는 거죠.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로우 레졸루션이니까 측정을 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간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베니핏을 저희가 어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많이 한 하이 레졸루션을 기반으로 한 예측과 그 유사한 성능이 비슷한 퍼포먼스를 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그 포항공대 신소재공학부의 김영석 교수님과 재료연구원의 정재면 박사님과 이제 저희 연구실 협업을 통해서 미세 조직 이미지의 초해상화 슈퍼 레졸루션 기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뭐 4배, 8배를 통해서 이런 로우 레졸루션을 하이 레졸루션으로 가지고 오고, 이것은 단순히 이미지에 적용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값싸면서도 빠르게 재료의 프로퍼티를 돈을 많이 들이고 오래 한 것만큼의 성능의 그 재료의 프로퍼티,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유사한 성능으로 예측할 수 있다가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토픽으로 어떤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알기 위해서 그레인의 사이즈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사이즈를 알려면 그레인 바운드리를 알아야겠죠. 그레인 바운드리를 측정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좀 불충분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테고 그것을 인핸스먼트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언슈퍼바이즈적으로, 비지도 학습적으로 학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추후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료의 그 물성을 알기 위해서 그레인 사이즈 또는 그레인 사이즈를 알기 위해서는 그레인 바운더리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 이미지적으로나 또는 컴퓨터 비전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세그멘테이션 문제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그러면 왜 그레인 바운더리 세그멘테이션이 중요한지에 대한 재료적인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면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이제 그 폴리크리스탈린 머티리얼스는 결국은 하나의 그 결정 구조 그레인의 어떤 그 에그리게이션일 테니까 그 그레인을 인디비주얼한 그레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그레인 스트럭처는에 대한 것은 뭐 그레인 사이즈의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케니컬한 프로퍼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 재료의 사진을 찍어서 재료 이미지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재료에다가 그 그라인딩을 하고 이제 표면을 서피스를 에칭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칭을 해서 균일하게 잘 하면 좋은 그레인 바운드리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렇게 가질 수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어져 있는.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어떤 그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이제 그 그레인 바운드리의 컨트라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정하게 하기가 기술적으로는 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험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는 이것이 좀 어려운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험을 해서 이런 이미지를 찍을 테고 찍겠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레인 바운드를 명확하게 찾고 알고 싶은 거니까 이런 그림을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전문가에게 이제 그 어노테이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뭐 예를 들어 전문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치죠. 그러면 그게 이 정답지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풋 이미지가 있고 그 어노테이션이 된 정답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레인 바운더리를 그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FCN 계열의 세그멘테이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레인 바운더리가 찍힌 이미지를 주고 재료 전문가 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레이블링을 하는 거죠. 픽셀 와이즈 선을 긋는다는 것은 픽셀별로 레이블링 한다는 겁니다. 어노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것을 정답지로 아웃풋에 보여주고 픽셀 와이즈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니까 세그멘테이션 문제인 거고 그건 이제 FCN 계열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뭐 아이디얼하게는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있다면 FCN 계열의 네트워크가 잘 학습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방법들은 결국은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어, 그 레이블링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건 이제 지도학습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주어진다면 학습은 잘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뭐 재료마다의 그린의 특성이 다를 테고 그럴 때마다 이것을 다 학습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키워드가 뭐냐 하면 그레인 바운드리는 알고 싶지만 최대한 그 전문가가 어노테이션을 하는 레이블링이 주는 작업을 미니마이즈 시키면서 그러니까 이게 언수퍼바이즈 계열의 어떤 네트워크가 되어야겠 학습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 번째 토픽의 모티베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리서치 포커스는 무엇이냐 하면 다양한 이유에서 우리는 그린 바운드리를 알고 싶고 세그멘테이션 문제인데 이것을 좀 더 프랙티컬하게 unsupervised 매너로 우리는 접근을 하고 싶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뉴얼리 어노테이트 되고 세그멘트 된 데이터를 우리는 없었으면 제일 좋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키워드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것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미지니까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프로블럼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겐이라는 그 네트워크는 배우셨을 테고 그러한
겐에서 파생된 다양한 그 네트워크 중에 사이클 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사이클 겐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그레인 바운더리 세그멘테이션을 언수퍼바이즈 러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사이클 겐에 관한 그 접근 아이디어를 결과물이 어떤 건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림이 요 그림이나 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이미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부위 말만 그냥 원래 말이었을 얼룩말로 바꾸는 거죠.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입니다. 요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사이클 겐이라는 건데 제가 사이클 겐에 대해서는 계략적인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진이 있고 이렇게 실제로 그 전문가가 어노테이션을 하면 티피컬한 세그멘테이션 프로블럼이 되지만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않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으냐 하면 그 데이터셋을 어떤 데이터셋을 준비할 거냐면 unpaired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paired image to image translation 사이클 겐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이미지가 X로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Y라는 라벨링이 있다면 이것은 paired고 지금 보시면 같은 같지 않네요. 같지 않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인풋이 X라는 이미지들이 이제 우리가 그 그레인을 이제 애칭을 하고 나서 찍은 거고 이거는 그레인 바운더리를 표현하는 또 다른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그 그레인 바운더리가 되어 있는 것을 뭐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냥 그레인 바운더리를 그리면 돼요. 그리면 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데 요걸 한번 보면 어떤 거냐면 리얼 이미지를 찍었습니다. 찍었죠? 그리고 요 구조가 이제 제너레이터를 갱 구조에서의 제너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에 해당하는 그레인 바운더리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요 부분은 뭐냐 하면 요 부분은 그레인 바운더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리컨스트럭션하는 이미지를 제너레이트하는 것이라고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페어가 있고 이렇게 한 페어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아무렇게나 제너레이팅을 하면 안 되니까 리얼 이미지와 리컨스트럭션 이미지의 로스를 미니마이즈 시켜야겠죠. 그리고 아이디얼하게는 여기와 여기가 상당히 유사하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레인 바운더리만을 뽑아내는 하이 컨트라스트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됐죠? 근데 여기서 부족한 점이 뭐냐 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다는데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는 역할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레인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건지를 그 디스크리미네이트 시켜야 되니까 여기 온 것은 페이크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뭐 그 실제로 뭐 전문가가 이 구조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레인 바운더리만 표현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돼요. 이것은 우리는 저희 연구에서는 그냥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그냥 그레인 바운더리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진짜 그 도메인 Y에 있는 그리고 이것은 X에서 겐 구조를 통해서 나온 페이크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만을 구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단 거예요. 그러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는 이런 것처럼 그레인 바운더리가 있게 우리가 구별을 못 해야 되니까 학습을 하겠죠. 여기서 이 사이클 겐을 쓰는 가장 큰 장점이자 이유이자 장점은 뭐냐 하면
paired 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unpaired 된 이미지라도 충분해요. 그러면 뭐냐면 얘는 우리가 실험해서 찍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그레인 바운더리를 잘 그려진 이미지가 있던지, 아니면 요즘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레인 바운더리를 깨끗하게 그리면 되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지고 온다든지. 그렇지만 이게 매칭이 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여기에서 사이클겐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다. 자, 요 접근 방법은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재료의 이미지에서 그레인 바운더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레인 바운더리를 세그멘테이션 문제로 풀고 싶은데, 어노테이션에 대한 레이버 인텐시브하니 그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으로는 쓰기 싫고, 그래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완전히 비주도 학습이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런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와 페어드 되지 않은 상관없는 우리가 원하는 그레인 바운더리만 잘 그려진 이미지를 따로 준비합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이걸 준비하는 것은 실험하고 사진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어노테이션을 전문가에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이 unpaired 된 이미지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사이클겐을 쓸 건데, 이 진짜 X 도메인에 이제 여기가 X 도메인이고 여기가 Y 도메인이니까 X 도메인에 진짜 이미지가 있고, 제너레이트를 통해서 Y 도메인의 페이크를 만들 겁니다. 그레인 바운드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니까 여기에 또 겐을 달아서 리컨스트럭션을 이제 여기서 가는 거죠. 여기서 가고. 그렇지만 원래 거와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학습을 하고, 이 페이크된 이미지가 실제로 Y 도메인에서 그레인 바운드리만 깨끗하게 그려진 것과 디스크리미네이트를 달아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잘 제너레이트 해야겠죠. 그러면 이 이미지가 우리가 원하는 여기와도 관련 페어드 된 이미지의 그레인 바운더리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처럼 학습이 될 겁니다. 자, 이게 키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재료 이미지예요. 우리가 그레인을 찍은. 근데 보면 그레인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도 있고, 같은 재료에 그레인이 이렇게 이건 이제 열 처리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레인 사이즈가 이제 뭉쳐지는데, 그 속도에 따라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이것은 재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그레인 바운더리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이미지도 있고 큰 이미지도 있고 중간 사이즈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희가 제안한 방법으로 그레인 바운더리를 복원했어요. 그리고 이 방법들은 스레시홀드라든지 엣지 디텍션이라든지 워터쉐드라든지 어떤 컨벤셔널한 기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이 어느 정도 우수하다는 것을 보였어요. 그냥 정성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에 대해서 또 보면, 이것들은 트레디셔널한 방법이고 저희가 제안한 방법으로 해서 좀 성능이 이런 것들보다 좀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저희를 발견해보고, 이게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지의 이런 부분들은 이미지 자체에 저희가 측정을 한 이미지 자체에 노이즈가 끼어 있는 거고, 저희가 측정한 거에 분명히 여기는 바운더리가 있는 것 같은데 바운더리가 미싱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고, 또는 이런 스크래치는 이게 사실은 바운더리는 아닌 거죠. 이미지적으로 어떤 스크래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uncertainty라든지 disturbance라든지 노이즈가 이미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인핸스먼트하고 더 극복할 수 있을까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성능에 만족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그레인 바운드가 아니라 이 이미지에서 스크래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재료적인 관점에서 이미지에 봤을 때 좀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다음 챌린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이클 겐에다가 좀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귤러라이저를 달 텐데,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좀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은데, 뭐냐 하면
그레인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 거죠. 동일한 이미지 내에. 그러면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레인 사이즈가 키한 이펙트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기법들이 있냐 하면 레귤러라이즈 또는 로스텀에다가 뭘 달 거냐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레인 사이즈가 작으면 진짜 크면은 가짜 뭐 이렇게 잘못된 학습을 바이어스 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뭘 할 거냐 하면 진짜 이미지에다가 진짜 이미지예요. 원래 사이즈의 이미지를 넣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넣어서 이거는 진짜다. 문제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니까 뭐 줌인을 하든지 줌아웃을 랜덤하게 할 수 있어. 같은 이미지입니다. 같은 이미지인데 줌인, 줌아웃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줌인을 하게 되면 그레인 사이즈가 커 보이겠죠. 상대적으로. 줌아웃을 하면 그레인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우리가 이것을 조절하는 겁니다. 랜덤하게. 그 조절한 것을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두 개를 그렸지만 실제로는 같은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그 결과가 이 두 개의 결과가 같아야겠죠. 단순히 줌인 줌아웃을 했다고 해서 리얼이 페이크가 되면 안 되니까 이 두 개는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Y 도메인에 true한 리얼 이미지가 들어와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을 하겠죠. 그 판단한 것과 Y 이미지에 이 T는 그냥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 경우에는 줌인, 줌아웃을 해서 스케일링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키 팩트는 그레인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것을 임플리멘트 한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동일한 디스크리미네이트에 넣었을 때에 이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식이 좀 복잡하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줌인, 줌아웃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 부분입니다. 여기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디스크리미네이터고 이러한 그것을 넣어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동작을 해야 되는 거고 제너레이터는 그대로 쓰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레인 사이즈에 대한 컨시스턴시가 있게 레귤러라이저 또는 로스 펑션을 저희가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바운더리가 미싱이 될 수도 있고 노이즈가 낄 수도 있고 스크래치가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원래 이미지에 이렇게 미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닷처럼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regularization 테크닉을 쓸 텐데 진짜 이미지는 있어요. Y 도메인에.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나서 원래 이 이미지를 그대로 넣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넣으면 이것은 진짜죠. 진짜입니다. 진짜인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요 원래 이미지에 우리가 이펙트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이펙트를 줄 거냐 하면 미싱을 할 수도 있고 노이즈를 넣을 수도 있고 스크래치를 그냥 그을 수도 있는 이미지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싱을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끊어버렸다고 치죠. 이미지적으로. 그러면 같은 디스크리미네이터 넣으면 우리는 이것을 원치 않으니까 이것은 원래 이미지는 리얼이었다면 이것은 페이크처럼 인식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이펙트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 이펙트는 미싱일 뿐만 아니라 노이즈도 될 수도 있고 스크래치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우리 통틀어서 그냥 이 경우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리얼 이미지에다가 이러한 다양한 세 가지 이펙트를 트랜스포메이션을 넣었을 때는 이것은 페이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했을 때 뭐냐 하면 여기는 우리가 원래 이미지가 들어오고 이것을 진짜라고 지금 원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수식적으로 좀 이해가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은 겐이라든지 거기에서 뭐 크로스 엔트로피 관련돼서 여러분들 뭐 리얼 페이크 할 때 그때의 그 로스 펑션하고 같은 의미니까 그때 걸 한번 다시 보시고 그리고 뭐냐 하면 여기서 이게 로스 펑션이기 때문에 최소로 하는 방향인데
y가 들어가고 트랜스포메이션 했으니까 얘는 fake라고 이야기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해야 되고 얘는 리얼이니까 지금 어차피 이 값이 0에서 1 사이니까 이렇게 빼버리면 서로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로스 펑션입니다. 서로 inconsistent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이펙트를 줌으로써 얘는 리얼이 아니라 페이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가 inconsistent한 레귤러라이저를 붙이고 제너레이터는 그대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했던 이러한 그레인 사이즈에 대한 이펙트와 그 이런 뭐 미싱이라든지 노이즈나 스크래치에 대한 이펙트를 고려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또는 로스 펑션을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결과가 향상이 되었겠죠.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원래 우리 모델이었는데 추가된 것이 없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개선이 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보면 뭐 이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보면 분명히 확실하게 눈으로 우리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스크래치가 있었고 미싱이 있었고 노이즈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레귤러라이저를 개선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스크래치가 나오고 미싱이 되고 노이즈가 이 부분이 있지만 지금 보면 다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그 슈퍼바이즈 러닝 학습이 아닌 언슈퍼바이즈 러닝 계열의 unpaired 데이터셋을 준비할 수 준비를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 사이클 겐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차용을 했다는 것이 키 컨트리뷰션이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레인 사이즈가 스케일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원래 있는 것에서 좀 미싱이 있다든지 스크래치가 있다든지 뭐 노이즈가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로스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로스 펑션인데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좀 스마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Y 도메인에서의 리얼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미지적으로 다양한 이펙트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뭐 줌인, 줌아웃을 한다든지 뭐 우리가 원하는 뭐 일부를 미싱을 시킨다든지 노이즈를 애드한다든지 뭐 스크래치를 낸다든지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은 값싼 우리가 데이터를 그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향상된 성능에 내는 그 바운더리를 그 그레인 바운더리를 그 추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저희가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토픽은 결국은 또 재료 이미지에 관한 것인데 세그멘테이션인데 재료 이미지에 대한 그 페이즈 상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문헌들을 보면 지도학습적으로 그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번째 토픽과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이다. 프랙티컬하지 않다. 프랙티컬하게 가기 위해서는 unsupervised learning으로 가던가 또는 weekly unsupervised learning으로 가는 것까지는 괜찮겠다. 제가 weekly unsupervised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토픽으로 마이크로 스트럭처의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어떤 재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먼저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금속에서 이제 주로 이제 금속에서 이제 예를 들어 그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의 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뭐 페라이트가 어떻게 되냐, 폴라이트, 베이나이트, 마텐사이트라는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케니컬한 프로퍼티가 우리가 서로 다르게 계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그 스트럭처의 캐릭터라이즈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그
상들이 여러 가지 상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각각의 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전문가는 알 수 있겠죠. 그 재료의 이미지를 보면 이 뭐 예를 들어 이 그림의 이 픽셀에는 페라이트에 해당하는 상이고 뭐 이 이미지 또는 이 픽셀은 뭐 베이나이시고 그렇게 되면 각각의 상들을 그 표시를 할 수 있을 테고 그 상들이 그 전체 재료에서 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통계적으로 계산을 뭐 이렇게 그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대략적으로 저희가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금속에서 페이즈를 멀티 페이즈가 있을 때 다상이 있을 때 각각이 어떠한 상들인지를 예측 뭐 예를 들면 이러한 이미지가 들어오면 어 여기와 여기와 이런 상들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뭐 우리가 저희가 재료를 잘 모르지만 뭐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인공지능적으로 자동으로 페이즈를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접근 방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이 이미지를 재료를 하시는 전문가분들에게 드리고 어노테이션을 하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세그멘테이션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색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색칠을 다 하게 돼. 그렇게 되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이미지에 있는 픽셀별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되면 모든 이제 색칠을 다 하게 하는 거죠. 색칠을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다른 색깔을 칠하고 전체를 그렇게 해서 이미지 투 이미지 또는 픽셀 투 픽셀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거고 이 중간에 네트워크는 FCN 계열로 학습을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그 예로 뭐 이런 논문에서도 보면 FCN 계열로 뭐 세그멘테이션을 했죠. 근데 이것은 보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와 매뉴얼리 어노테이트한 세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를 이건 페어드 이미지인 거죠. 해서 지도학습적으로 네트워크를 짰습니다. 이것은 프랙티컬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이미지를 어노테이션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그멘테이션을 비지도 학습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가 이 네 번째 리서치의 어떤 모티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아이디얼하게는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냥 이미지만 딱 던져주면 상들이 몇 개가 있고 뭐 각각의 그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좋은데 그것은 또 너무 이제 그 어떤 아무런 그 전문가의 어떤 그 정보 또는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레이블링이 없는 거니까 좀 어느 정도 절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는 위클리 슈퍼바이즈라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그냥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여기는 하늘, 여기는 나무, 여기는 잔디, 여기는 소. 근데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건 아니니까 다르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어노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색칠을 해야 뭐 예를 들면 다르게 라벨링을 픽셀별로 라벨링을 하던가 아니면 색칠을 다르게 하면 되겠죠.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페어드된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 투 이미지 그 학습을 해야 되니까 재료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인풋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어노테이션 된 레이블링 된 이미지가 이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문가가 픽셀별로 레이블링을 클래시피케이션해서 주던가 또는 색칠을 해야 되는 거죠.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투머치 코스티한 거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또 나온 방법이 위클인데 뭐냐 하면 여기 스크립을 하는 거죠. 뭐냐 하면 뭐 여기서 이게 스카이다, 추리다라는 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이거는 의미가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쓱 긋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다 같은 클래스다. 뭐 이렇게 긋는 거예요. 지금 색깔은 다른 걸 써야겠지만 이 정도의 어노테이션은 이거 지금 어노테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처럼 이렇게 색깔을 다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쓱 긋는 겁니다. 또 다른 색깔로 또 긋고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긋는 거예요. 색깔은 다른 겁니다. 이러한 정도의 슈퍼바이즈는 윌링리 할 의향이 있는 거죠.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클리 약한 지도학습 방법이라고 합니다. 재료에서 보면 요 정도 어노테이션을 하는 거죠.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이걸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재료를 하시는 전문가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요 그 한 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true 레이블인 거죠. 그 정보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 정보는 쓰겠다는 거죠. 자, 좀 해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디벨롭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제 요게 인풋 이미지예요. 인풋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아웃풋이 나오겠죠? 아웃풋이 나올 겁니다. 여기 좀 이제 여기가 좀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 픽셀별로는 무조건 클래스가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세그멘테이션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클래스가 뭐 이 경우에는 이제 5가지라고 치죠. 5개였는데 이 픽셀에 해당하는 소프트맥스를 취할 테니까 이런 확률이 나올 텐데 우리가 그 확률 중에서 아그맥스를 취하겠죠. 결국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뭐 여기 다른 픽셀의 값을 구하면 뭐 이런 확률이 다르게 구해지겠죠.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어 날리지가 뭐냐 하면 각각의 픽셀은 하나의 클래스로 어사인이 되어야 되니 그것을 우리는 아그맥스를 통해서 수도 레이블링을 해서 그냥 강제로 뭐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이것은 90, 0.9, 그 다음 나머지는 0.1로 이렇게 수도 라벨 레이블링을 해주는 겁니다. 됐죠? 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픽셀은 하나의 클래스에 속해야 된다는 prior knowledge를 implementation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loss 펑션이 좀 더 뭐 좀 더 추가가 되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어노테이션이 된 부분에 해당하는 픽셀은 우리가 true 레이블링이고 정답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답을 로스 펑션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픽셀 와이즈로 그냥 스크립을 하는 레이블과 네트워크 예측한 모델이 크로스 엔트로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요 부분은 뭐냐 하면 피처 시뮬레리티인데 아웃풋을 예측한 것이 수도 레이블하고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네트워크 학습을 할 때 가능한 한 이런 형태로 학습을 하게 했으면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로스 펑션에다가 이것과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로 클레임을 하도록 강제로 저희가 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푸시를. 그래서 프리딕트된 모델과 이거겠죠. 이거가 수도 레이블링하고 유사해지도록 로스 펑션을 강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는 뭐냐면 스크립을 된 레이블은 여기가 이 프리딕트된 모델이 그대로 이 정답을 알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픽셀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세그멘테이션 하면 되고 없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없는 픽셀에 대해서는 이것 플러스 또 여기가 이미지인데 여기가 조금 제가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머신러닝 제가 하는 머신러닝 클래스에서 리그레션에서 로스 펑션에다가 뭐 L2놈, L1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이론을 설명한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이미지 상에서 이웃하는 픽셀들 간에 이웃하는 지금 저희가 뭐냐면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니까 이 근처의 값들은 유사하겠죠. 그것을 이제 공간상에서의 어떤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간상의 픽셀들의 레이블링을 비교했을 때 같겠죠. 사실은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다 같은 레이블일 테고 여기가 넘어갈 때 이제 레이블링 값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L2 놈보다는 L1 놈으로서 그 공간상에서의 픽셀의 차이를 디파인 하는 것이 그것은 이제 결국 에론 놈을 쓰겠다는 건데 이 에론 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요 토탈 베리에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에서 이미지에서 픽셀의 이웃하는 픽셀들 간의 그 L1 놈을 로스 펑션을 쓰는 것을 토탈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로스 펑션을 적당히 버무려서 알파와 베타가 있으니까 해서 로스 펑션을 디파인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크립을 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트루 레이블링을 알고 있으니까 세그멘테이션 하듯이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 중에 픽셀은 각각의 픽셀은 하나의 클래스로 클레임이 되어야 되니 수도 레이블링, 아그맥스라는 레이블과 유사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미지가 공간상에 있으니까 스파셜하게 봤을 때는 이웃하는 픽셀들의 클레임되는 레이블들이 에론논 그 토탈 베리에이션으로서의 로스 펑션으로 디파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고 최소한 요 정도를 저희가 이제 스크립을 한 거예요. 스크립을. 그리고 나서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예시고 두 번째 예시는 이런 그림에 요 정도로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한 거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이런 정도로 성능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주어야 되는 레이블이 정말로 위클리하게 지도를 하는 거죠. 이 정도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도 없으면 unsupervised learning이겠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엔 투머치인 것 같고 저희가 주는 정보를 최소화하면서도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 weekly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예시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 정도로 어노테이션을 하고 결과가 나왔고 해서 이 정도로 하고 이런 결과가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weekly 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뭐 이렇게 보면 완벽할 것 같은데 좀 더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뭐냐 하면 이제 좀 더 개념이 이제 액티브 러닝이라는 건데 뭐냐 하면 저희가 어떤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일부러 이렇게 스크램블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어노테이션을 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그멘테이션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거기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뭐 다른 색깔로 추가적으로 정보를 더 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터레이티브하게 또는 액티브하게 필요하면 레이블링을 더 주는 겁니다. 더 주는데 뭘 할 거냐면 어느 부분에다가 레이블링을 더 줘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어야겠죠. 이제 뭐냐 하면 디시전 메이킹을 결국 하는데 휴먼 인터랙션을 중간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이블링 우리가 계속 줄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힌트는 뭐냐 하면 픽셀별로 그, 그 네트워크 예측을 하는 클래스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 5가지 클래스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클리어하다고 치죠. 이러면은 5가지 클래스 중에 하나를 거의 이 모델은 확정적으로 클레임을 하는 거니까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1등과 2등이 확률이 비슷하다고 하면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 픽셀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요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확률값은 픽셀별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차이가 어떤 스레시홀드만큼 크지 않으면 그것을 표시를 해줄 수 있죠. 그 표시를 해주고 그 부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노테이션을 해주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델이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추가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노테이션을 그 휴먼이 추가적으로 액티브하게 더 하면 모델이 성능이 가장 그 모델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했다고 하면 그 결과 세그멘테이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픽셀별로 그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프로퍼티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좀 유사한 것들에 대한 픽셀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가 이제 저희는 uncertainty map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뭐라고 클레임은 argmax를 통해서 했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크기가 아주 유사하니까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원본 이미지에다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색깔을 좀 바꾸면 여기 쓰지 않는 색깔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추가로 하는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뭐냐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여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학습한 모델이 헷갈리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더 유저가 휴먼이 액티브하게 인발브를 해서 정보를 더 주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보면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이 부분 지금 여기가 헷갈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델을 다시 학습하고 이 두 번째 이터레이션 했더니 지금 그 부분이 훨씬 더 줄어들었죠. 또 보면 또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서 두 번째 모델이 좀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여기니까 우리가 여기다 더 준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도 주고 또 요 부분은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있었던 거고 지금 여기가 좀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여기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액티브하게 어노테이션을 추가적으로 더해서 세 번째 이터레이션을 해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거의 그 네트워크가 언설튼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죠. 이것은 뭐 정답은 없습니다. 몇 번을 더 한다 하는 하지만 여기서 개념은 뭐냐 하면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을 해서 일부의 추루 레이블을 준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학습을 해서 뭔가 세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그멘테이션 한 거에서 uncertainty가 큰 픽셀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액티브하게 또는 이터레이티브하게 레이블링을 더해주는 거예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재료 이미지지만 전문가가 이 정도는 할 의향이 있는 거죠. 상당히 프랙티컬한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슈퍼바이즈 러닝은 사실은 모든 픽셀에서 정답지를 전문가가 다 색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엔 투머치고 우리가 좀 가야 될 방법이 어떤 이런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든지 또는 액티브 러닝이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이 추가되면서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고안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 미리 다 지금 다 연구된 거지만 그러한 기법들을 우리 쪽 필드에서 우리가 스토리 라인에 맞게 리저너블하게 차용을 하는 거죠. 우리 쪽에서도 메이크 센스하고 프랙티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마지막 예제가 상당히 그것에 핏하고 좋은 성공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픽적으로는 네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였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재료 이미지에서 리포커싱 문제라든지 슈퍼 레졸루션 또는 그레인 바운더리를 디텍션 또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위클리 슈퍼바이즈로 하던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하던 좀 더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그리고 그 프랙티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네트워크를 어떠한 학습 방법을 어떠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기법들을 썼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마다 고민을 하고 계시는 문제 또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연구들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런 주제로 이것을 어떤 해결을
그 문제에 관한 것보다도 제가 좀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러한 특정한 4개의 주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결국은 이제 주로 이제 AI X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X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이러한 기술들, 데이터 기반의 기술들을 최근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어플리케이션 X라는 도메인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 방법들이 좀 더 접근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하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 대한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고 싶고 주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시작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잘 디파인을 하시고 뭐 그것이 AN이 됐던 CNN이 됐던 어떤 네트워크가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로 그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것이 하나의 스타팅 포인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스타팅 포인트는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잘 나오면 좋은 거고, 하지만 영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트워크를 그냥 그대로 차용을 해서 우리의 도메인에 적용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이제는 그렇게 유니크하거나 노벨티가 있는 접근 노벨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스타팅 포인트는 좋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고유한 특수성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로 치면은 이게 어떤 뭐 기계적인 공학적인 백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재료적인 문제라든지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고안을 또는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 어떠한 화려한 네트워크를 썼다는 크게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X라는 도메인 전문가가 봤을 때도 이 문제는 정말로 챌린징하고, 이것이 해결되면 이 커뮤니티에 유니크하고 아주 스트롱한 컨트리뷰션이 있다는 문제를 디파인 하시고, 그 문제를 인공지능적으로,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X라는 문제를 더 잘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네트워크나 인공지능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메인의 특수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사전 지식, prior knowledge를 어떻게 잘 반영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개선을 하든,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하든, 데이터의 오그멘테이션을 하든, 로스 펑션 또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어떻게 반영을 하든, 그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실은 조금의 뭐 단순하게 기존의 인터넷에 있는 또는 유명한 네트워크를 가져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적용하는 거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시고 경험을 쌓으셔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그 기계공학이 되었던 뭐 이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딥러닝을 활용하는 연구의 방향성으로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